자, 이제 우리 수동 계산은 다 입력하셨죠? 항상 수동 계산 작업을 전부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자동 계산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자동 계산 문제를 보면 지금 대손 충당금에 관련된 문제가 또 있죠. 시험에서 그냥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한다고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외상 매출금 단기 대여금만 한다고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걸 설정하라고 하는지는 잘 봐야 돼요. 채권은 있는데 대손 충당금은 설정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잘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해서 설정을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럼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 설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서 우리 책에 있는 답이랑은 금액이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책에는 우리가 앞에 일반 전표, 매매출 전표 하면서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오면 많이 썼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게 반영 안 된 거니까. 근데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에 일반 전표, 매매출 전표에서 이 문제를 틀릴 수도 있겠죠. 앞에 있는 문제에서 틀려도 본인 값을 가지고 계산한 거는 정답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앞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 거 베끼지 마요. 그냥 본인 걸로 본인이 계산해야 되지. 전혀 생뚱맞은 값이 나와 있으면 정답으로 처리가 못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외상 매출금에서 자, 이 금액하고 이 금액 가지고 지금 1% 한다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받을 엄도 이 금액하고 이 금액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보면 좀 아래쪽으로 안 내려가네. 내려놓고 자, 우리가 계산해 보면 외상 매출금은 잔액이 6억 3,950만 6천 원이 있는데, 이거에 1%를 하면 639만 5천 600 아니네 60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잔액이 50만 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보충할 금액이 589만 5천 60원이다 라고 나오겠네요. 그죠? 또 받을 어음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받을 어음은 3,080만 원인데 1% 하면 자, 이 금액이 되겠죠. 근데 대손 충당금이 5만 원 있으니까 우리가 보충할 금액은 25만 8천 원이 되겠네요. 자, 이제 어떤 금액으로 이걸 계산하는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 금액 이제 조금 이따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여기에선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는 기말 상품 재고액 800만 원. 우리 시험에 나오면 참 좋겠다. 기말 상품 재고액에 800만 원 쓰면 돼요. 그죠?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엔 단기 기말 현재 결산일에 반영할 단기 상각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올해 감가상각비를 적어뒀죠. 얘 둘이는 유형자산이고 얘는 무형자산이네요. 전부 다 판관비 아래쪽에 보면 우리 감가상각비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첫 번째 건물 감가상각비니까 건물에서 600만 원을 쓰고, 비품에서 120만 원을 쓰고,
영업권에서 150만 원을 쓰고 아래 무형자산 무형고정자산 상각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영업권 거 150만 원 쓰고 이제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건데 우리가 계산했던 금액 있죠. 이 금액을 우리 대손 상각의 외상 매출금에 589만 5,060원을 쓰고 방금 계산했던 그리고 25만 8천원을 받을 어음에 이렇게 써서 분개시키면 되겠죠. 다음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우리 추계액 1,500 중에 방금 우리 1,000만원 잔액 있는 거 봤죠? 그럼 추가의 금액이 500만원이에요. 그럼 이 500만원을 자 우리 급여 적혀 있는 곳 아래에 퇴직급여 1,200이라고 있어요. 퇴직급여 1,200에 여기에 500만원이라고 쓰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분개해 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1,200에다 쓰셔야 돼요. 아래쪽은 퇴직연금이니까 아래쪽에 쓰시면 안 돼요. 얘는 퇴직연금 충당부채로 분개해 주니까 답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오답 처리되니까 퇴직급여 1,200에다 쓰셔야 돼요. 여기에 500만원이다라고 1,200 라인에 써주시면 되고 다음 또 법인세 추산액이 있죠. 문제에서 마지막 법인세 추산액이 화면 제일 아래로 내려서 160만원이다 라고 써주고 선납세금이 없기 때문에 원래 선납세금 있었고 수동계산했으면 선납세금을 뺀 금액을 쓸 거예요. 이건 내년에 납부해야 될 금액을 써주는 건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없으니까 이 금액만 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산자료 입력에 대해서 준비가 끝났죠. 그러면 전표 추가 버튼 누르고 얘라고 하면 자, 계산자료 입력이 끝났어요. 간단하죠? 자, 그럼 우리 지금 프린터 가지고 K랩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우리 내일 우리 책에 있는 거 이 책을 또 봐야 되는데 내일 시간이 이 책 가지고 하기에는 양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책에 조회하는 걸 그냥 마저 다 보고 내일은 프린터만 가지고 오세요. 근데 가실 때는 책 가지고 가실 거예요. 제가 책 내일 나눠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은 새 책으로 하게. 그래서 내일은 오늘 그냥 이 책 있는 거 내용 마무리를 해버리고 내일 K랩으로 계산하는 거 하고 그리고 그 다 끝나면 이제 다시 재무회계로 우리는 돌아가서 이제 다시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교재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싹 이제 훑어서 좀 볼게요. 자, 먼저 교재의 234페이지로 갑시다.
자,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건 장부를 조회하는 거예요. 장부 조회하는 거. 근데 장부 조회하는 건 우리가 이 다음 교재 바꿔서 문제 풀고 부가가치세 관련된 서식들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알게 돼요. 그런데 회계 1급만 공부하는 사람은 장부 조회가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계속 분계만 치중하고 다른 장부들을 안 여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하다 보면 부가가치 신고서는 달인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구경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전에 메인 매출 전표 이 책으로 입력하고 나서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입력했을 때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하고 계산서 합계표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전에 이론 설명할 때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하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세무서에 부가가치 신고할 때 주는 게 아니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전자장치로 적법하게 발급 전송하면 제출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을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종이로 발행한 경우에는 이제 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컴퓨터에서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세금 계산서 관련된 과세 유형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다 집계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회사는 지금 3부 사장이니까 우리는 3장 완료로 3003번으로 회사를 가시고 3장 완료로 3003번으로 회사를 가시고, 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하고 계산서에 대해서 보는 건데, 첫 번째가 일단 기간은 부가가치세 이익이 예정 신고 기간이에요. 7월부터 9월. 이때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의 총 매수와 총 공급 가액을 물어보죠. 그럼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를 확인할 때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제일 편해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 탭 있는 곳에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있죠. 자, 이걸 클릭하면 이제 기간이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 하나도 없네요. 앞에 입력했어야 됐나봐요. 그러면 우리 회사를 사장 완료로 가서 봅시다. 자, 사장 완료로 가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가서 7월부터 9월 하면 사장이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잘 들어와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먼저 구분할 게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고, 이쪽이 아래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예요. 그럼 제가 표현할 때 전에 빨간색만 모아서 정리하는 거, 파란색만 모아서 정리하는 거. 근데 여기에 보면 전자, 전자외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위쪽이 우리 적법하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해서 부가가치 신고할 때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안 줘도 되는 거. 아래쪽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 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세금 계산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제출 안 해도 되겠죠. 하나도 없잖아. 근데 아래쪽 매입에서는 전자로 한 것도 있지만 전자 아닌 것도 있죠. 이 한 건 때문에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이 한 건으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를 클릭해 보면 이제 오른쪽에 매입 매출 글자가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전자 거다 전자 아닐 거다 라고 클릭하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죠. 그럼 질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총 매수와 공급 가액이니까 전자세금 계산서에, 그러면 여기에 매출
세금 계산서에 전자세금 계산서에 총 매수와 공급가액 물어보니까 이 금액을 하면 되겠죠. 그죠? 속에 보면 되잖아. 총 물어봤으니까. 이 값으로 우리가 나중에 사용하면 돼요. 다음 두 번째는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의 매입 거래처 수는 몇 개인가? 이번에 매입 거래처 수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같은 기간이니까 매입에서 전자에서 매입 거래처 수를 물어봤으니까 네 군데죠. 그죠? 전체 물어본 게 아니라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 거래처 수 물어봤으니까. 다음 세 번째, 발급받은 매입 전자 계산서의 총 매수와 공급 가액은 얼마인가? 이번에는 계산서죠. 그럼 세금 계산서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계산서도 전자 그리고 종이 있고, 우리 법인 사업자는 전자 계산서 발급 의무자고, 전자 계산서도 계산서는 5년간 보존하고, 일반 종이 계산서는 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제출해요. 세금 계산서와 똑같이. 그럼 계산서 합계표를 열어서 7월부터 9월로 가면, 자, 이번에 물어본 거는 매입 전자 계산서 매수 물어봤으니까 지금 이거 물어본 거죠. 그리고 총 공급 가액이니까 여기 아래쪽에 이걸 질문한 거네요. 그죠? 다음 신용카드로 우리가 거래를 했을 때 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부가지 신고하면서 세무서에 보내면 거기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처럼 신용카드도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직계표는 발행한 거는 매출, 받은 거는 수령 금액 합계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돼요. 작성을. 그럼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직계표는 우리 카드 단말기에 적혀 있는 금액이 다 들어온다 보시면 되고, 수령 금액 합계표는 우리 매입세 공제되는 것만 들어와 있어요. 그럼 표현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만 적혀 있지만 여기에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김영식 선불카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영수증이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행된 매출 거래 발행 금액이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직계표를 클릭해서 기간 2기 예정 7월부터 9월로 가고, 자, 7월부터 9월에 데이터가 있대요. 예, 읽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안 하면 블록이 눌러야 돼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여기에서는 신용카드 얘가 발행된 것 중에 과세 매출분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게 자기 금액이에요. 근데 이런 뭐 매출은 필요 없고 그 과세 거래는 물어본 건 아니고 사실 얘 합계를 물어봤죠. 그럼 16만 5천 원이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한 매입 거래액의 매입세. 자, 그럼 이번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했으면 우리 수령금액 합계표를 클릭하시고 7월부터 9월을 하고, 이번에도 예라고 하면, 자, 여기에 자, 금액이 있는데 매입 거래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 금액이네요. 그죠? 자, 그럼 6만 원이 되겠죠? 다음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 거래 중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네요. 이건 볼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얘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이 있어요. 자, 우리 불공제 사유 선택 잘못하면 제가 오답 처리된다라고 했죠. 그게 여기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매입세 불공제 내역 클릭해서 7월부터 9월이라고 하고 얘라고 하면 지금 우리 앞면에 있는 사유들이 적혀 있죠. 그게 선택한 걸로 지금 이 불공제 사유를 가지고 세금 계산서 받은 것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유에 맞춰 가지고.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불공제 세액 물어봤으니까 지금 얘가 불공제 세액이 되겠죠. 그죠? 자, 이 세 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 전부 다 이거 직접 작성하는 걸로 10년 이내 탭별로 전부 다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다 공부할 서식이기 때문에 이 세 개는 직접 작성도 다 하면서 공부할 거예요. 지금은 또 우리 이제 물밑 작업 우리 나중에 볼 건데 이렇게 연결돼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239페이지로 또 넘어가서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분계 정리하는 건 제가 전에 설명 한번 했었죠. 근데 이건 제가 그때 꼭 기억하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안 가르쳐 드리고 그때 여기서 알려드렸어요. 우리 유형상사에서 이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가 표현할 때 이거 문제 나와요 라고 했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분계도 한번 해보라는 거니까 일단 조회에 대한 거 보고 그리고 아래 정리하라는 것도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서 이기 예정인 7월부터 9월로 가고 저장된 내용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면 새로 불러오는 거예요. 예 하면 옛날에 연적이 있었나봐. 그 옆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자, 그럼 제가 여기에 표시할 테니까 여러분 책 보시면서 첫 번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죠. 그럼 과세 표준은 여기 세로로 보면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적혀 있죠. 과세 표준은 이 9번이에요. 얘가 과세 표준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 기간 원래 여기에 있는 하나가 전부 다 과세 표준인데 과세 표준이라 부르는 건데 이 기간의 전체 과세 표준을 물어보니까 9번인 거예요. 이 기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매출세액은 동그라미 가, 얘가 매출세액이에요. 동그라미 가가. 다음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걔가 나예요. 동그라미 나. 동그라미 나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에요. 다음 4번에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차가감 납부세액은 아래 27번을 차가감 납부세액이에요. 27번 앞에 적혀 있죠. 다가 아니에요. 다는 납부 환급세액이고 27번이 차가감 납부세. 자, 다음 5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뜰 거예요. 그럼 지금 이 16번이 여기에 있는 16번이 이제 창이 열려서 원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다 합쳐져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 때는 나오면 얘하고 이 금액은 일치할 건데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 금액이라는 거예요. 금액. 다음 6번에 고정자산 관련 매입 세금 계산서의 매입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는 이때는 우리가 10번하고 11번을 보는데 고정자산이라는 게 우리 감가상각하는 자산이에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중에서. 그럼 그거 제외한 나머지는 다 일반 매입인 거예요. 그럼 고정자산이라는 표현은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여기 11번에서 할 거고, 근데 세금 계산서 말고도 고정자산 살 수가 있죠. 우리 문제 풀 때 컴퓨터를 신용카드로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세금 계산서랑이랑은 절대 함께 겸상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 밖이라고 불러요. 14번에. 지금 문제의 매입세액 답은 지금 262만원 얘인 거고, 근데 만약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라면 세금 계산서 아닌 걸 그 밖에 세금 계산서 아닌데도 공제해 주는 거, 여기에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세금 계산서 아닌데도 공제해 주는 애들,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관련된 거 있죠. 얘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다 합친 거예요. 여기에도 고정자산이냐 아니면 일반 고정자산 아닌 나머지가 공제되는 거냐. 그럼 만약에 신용카드 거 물어본다면 여기로 들어와 봐야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는 세금 계산서니까 11번 칸에 있는 거 한 거고, 근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야기하면 여기 42번 칸에서 한 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나쁜 문제 출제위원이 우리 AT는 아니고 전산 회계 1급에서 고정자산 매입액을 물어봤어요. 그 사람을 왜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냐면, 많은 사람이 이거 보이는 사람은 이걸 쓰고 이거 보이는 사람은 여기 거 썼어요. 근데 그 답은 고정자산 매입액 물어봤으니까 얘하고 합친 값을 써야 되는 거였어요. 신용카드로도 살 수 있고 세금계산서로 살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 다음 해에 신용카드로 고정자산 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물어보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한글을 잘 봐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정리 본 건데, 그럼 우리 과거에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회계 처리 기억나시나요? 할 때 얘가 매출세액이었고 얘가 매입세액이었고, 자, 그럼 매출세액의 계정감은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거기까지는 잘 안 나죠. 그죠? 얘가 우리 부가세 예수금이고, 근데 우리는 부가가치세라는 건 알잖아. 그럼 부가세 딱 치면 두 개 나와요.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이. 그럼 우리는 예수금이 내 돈 아니라는 건 알잖아. 그리고 매출세액이 내 돈 아니라는 것도 우리 이제 이론상으로 알죠.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이거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럼 얘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지금까지 썼어요. 그죠? 그럼 이 두 금액만큼 계정 과목도에 둘이가 들어가 있겠죠. 그럼 얘는 부채니까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써서 지울 거고, 얘는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던 걸 대변에 써서 지울 거고, 그럼 차이 나는 이 금액만큼이 지금 매출세액이 더 크죠.
그래서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할 거라고 미지급 세금이라고 써둘 거예요. 그럼 이 세 개 값만 정확하게 내가 집어서 보면 되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자, 우리는 일반 전표 지금 예정 신고 종료일 날 9월 30일 날 자, 얘가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장 완료로 들어와서 그래요. 이해가시죠? 왜 사장 완료되어 있는지. 그럼 방금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 금액이 지금 여러분 컴퓨터 거 이 금액하고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화면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이 이 금액 들어왔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이 이 금액 들어왔죠. 그럼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해서 우리 다음 달 25일 날 납부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럼 10월 25일 날에는 이 미지급 세금 대변에 있는 걸 차변에 지우고 대변에 납부하겠죠. 그래서 10월 25일 날 보면 얘를 그대로 차변에 가지고 와서 지워주고 그리고 대변에 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자, 분계 원리 이해 가시죠? 자, 이게 우리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거다라고 자,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261페이지로 가서 261페이지로 가서 이제 장부 마감하는 거 이거 하고 자고 끝낼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오버에서 데이터 체크해서 오류 수정 사항을 체크하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오류 없을 거고 시험에서 안 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내가 장부 적어놨는데 실수해서 오류 나거나 중복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있구나. 왜냐면 검사 시작하면 허무해요. 왜냐면 결국은 창은 오류 없음 뜨고 그냥 정말 뭔가를 봤는데 하고 느낌밖에 안 들어요. 다음 수행 2번에 합계잔의 시산표를 조회하여 작성을 수행하시오 적혀 있죠. 자, 합계잔의 시산표는 우리 다시 여기에서 합계잔의 시산표를 눌러보면 그리고 엔터 치면 12월 31일 나오겠죠.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가 방금 이 앞에 우리 결산을 이 회사로 했었어요. 지금 이 회사로. 그럼 결산한 게 반영이 되어 있겠죠. 우리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이 분개했었잖아요. 그럼 이거 한 게 여기에 들어와 있겠죠.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데 원래 결산 작업에서 수정 전 시산표 계산하기 그리고 결산 수정 분개를 하고 그 뒤에 다시 수정한 후에 시산표를 작성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전산이라서 그냥 이 분개해 놓고 나면 알아서 열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때그때 분개하는 게 바로바로 다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수정 후 시산표라고 부르는 걸 그냥 열어서 한번 본 거예요. 지금 쓸데없는 짓을 시킨 거예요. 전산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3번에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이익을 확인한 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조회하여 상단부의 전표 추가 클릭해서 손익대체 분계를 수정하시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할 일이 있는 건데 단기 처분 예정일은 올해 거니까 지금 처분 예정일이 주주총회 내년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년도 거는 올해 2월 달에 했을 거예요. 자,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는 우리가 돈 번 것도 들어가야 되니까 돈 번 거 정리할 때에
제조업이면 제조원가 명세서 정리할 건데 우린 상기업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만 정리하면 돼요. 그럼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이제 지금 얘는 마무리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손익계산서 클릭하고 여기 있는 손익계산서를 그냥 클릭하시고, 자 그냥 엔터 치시면 고생하셨어요. 정리된 거예요. 컴퓨터가 전부 다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지금 우리 결산 분기한 것까지 해서 당기순이익을 다시 한번 산출해서 부른 거예요. 여기에 우린 전산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자 지금 얘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있는 당기 손익계산서예요. 그럼 우리 손익계산서 이야기할 때든 우리 재무상태표든 재무제표할 때 비교 재무제표의 원칙이 있다라고 했었죠. 최소 2개 이상 연도를 보여줘라. 그래서 항상 오른쪽에는 전기분이 함께 할 거예요. 항상 오른쪽에. 그래서 나중에 전기와 뭔가를 비교할 때는 여기에 와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 오른쪽에 전기 게 있을 거거든. 그리고 지금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올해 거 마감하는 거니까 여기 당기순이익 산출되었죠. 자 열어야지 불러오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럼 이제 창 닫고, 자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클릭하고, 자 여기에 보시면 방금 우리가 고생해서 썼던 당기순이익이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고생해서 열었던, 그죠? 그럼 얘가 들어오고 올해 6개월의 단기의 처분 예정일이 2021년 2월 27일이고 정기분권은 2020년 2월 27일 잘 들어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는 사실 기중에 중간 배당했다면 이익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에 마이너스도 들어올 거고, 올해 주주총회할 때에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한다면 여기에 금액을 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현금 배당 1000만원 한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 1000만원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주식 배당 또 뭐 500만원 한다면 500만원을 여기 쓸 거예요. 이걸로 주주총회 끝낸데, 그럼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최소화 한도란데, 그럼 얘는 얼마 적립해야 될까요? 자, 전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자본할 때 이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순이익누계의 이익잉여금 순서로 같이 봤는데, 그 이익잉여금에서 법정적립금 이야기했었죠. 그 법정적립금은 상법상 최소화 한도가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 금전 배당의 10분의 1을 최소 적립하라. 그래서 제가 현금 배당 10%. 그 법정적립금이 이익준비금이잖아요. 지금 현금 배당 얼마 하죠? 100만원, 1000만원. 그러면 최소 적립하라는 건 100만원 하는 거예요. 이때 써먹으려고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 나중에 다 조합하고 이 분계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결의를 했다면, 결의했던 안 했던, 지금은 제가 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 보면 계정 과목 코드 번호까지 적혀 있죠. 왜 이렇게 적혀 있냐면 이 계정 과목으로 이 금액 분계해 줄 거예요, 컴퓨터가. 그럼 오른쪽 위에 전표 추가라고 있죠. 이 전표 추가를 클릭하고, 얘는 하겠냐고 물어보진 않고 전표 추가했다 그러죠. 그죠? 이렇게 하고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가면 지금 컴퓨터가 이제는 잉여 결손 분계라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방금 했던 것들이 이제 분계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방금 그걸 이제 우리가 분계를 하면 여기에 분계가 맞춰서 다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도 끝난 거고, 그럼 지금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우리가 팔고 남은 거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주주들이 가져간 거죠.
그죠? 그럼 마지막 남은 거는 내 거잖아. 우리 법인 거잖아. 그럼 내 법인 재산 봐야 되겠죠? 내 법인 재산 알려주는 데가 어디죠? 재무제표 중에 내 재산 재무상태표죠. 그럼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엔터 치면 자, 재무상태표도 전기가하고 당연히 비교 재무제표 때문에 전기가랑 같이 보여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 전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 우리 시험에서 할 일 없는데 오바에서 마감 후 2월하라고 적혀 있는데 책에 자, 여기 마감 후 2월 있죠? 클릭을 해서 다 체크되어 있으니까 마감 누르면 전부 다 2월 마감 시켜요. 그럼 사실 미처분 이익잉여금 되어 있던 게 이제 내년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계정 항목도 바뀌고 방금 여기에서 분개시켰는데 날짜가 내년 2월 달 거인 거는 그쪽으로도 날려 보낼 거고 컴퓨터가 알아서 정리를 다 해줄 거예요. 이게 마감 후 2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좀 많이 부족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 후 2월 하면 회사에서는 잘려요. 그죠? 지금 정리해야 될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하고는 이 스마트A 가지고 3기업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못 봤어요. 근데 내일은 저와 같이 이제 K랩 프로그램 가지고 결산하는 거 보고 근데 결산까지 다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나서 이제 재무회계를 다시 보면 얘가 왜 이런 이야기하고 차변 대변도 이해가 좀 더 다 잘 가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저와 같이 이제 내일 이 책 가지고 오지 마세요. 가지고 오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무거우실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대신 프린터는 가지고 오셔서 내일 그 책 거기에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이 책은 너무 관심 많이 안 가지셔도 돼요. 지금까지 이제 용어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하신 거는 좋은데 정말 대단하게 잘하셨는데 이 다음 책 드리는 거에서 더 많이 알려드릴 거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더 많이 쓰시고 그 책을 보실 거예요. 근데 버리지는 마시는 게 본인이 정리하실 때 참고로 두고 같이 섞어서 정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인은 저 책으로 바뀌면서 이제 공부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셔서 마음을 다잡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는 끝나는 시간이 밖이 안 어두웠던 것 같은데 그죠? 이제 점점점 어두워지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저 불빛들이 유혹을 하더라도 좀 참으시고 그죠? 아니, 우리 오후반이 옛날부터 이 강남점의 오후반들이 특히 여름이죠. 가는 길에 통닭 냄새, 삼겹살 냄새, 오만 나를 유혹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오후 1시, 2시에 만나는데도 다들 방금 막 일어난 모습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반은 코로나 때문인지 그런 분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